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그래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죠. 네, 상회는 했는데 네. 시장의 눈높이에는 그다지 그러게요. 만족스럽지 않은가 봅니다. 네. 최근 AI 거품론이 다시 부각된 상황에서 실적과 3분기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요. 2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정규장에서 약보합 수준이었는데 시간의 월에서는 오히려 3% 넘게 떨어졌습니다.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진짜 살짝 상회했다는 게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이렇게 워낙에 빠르게 성장해 네. 왔는데 그 성장률의 둔화가 시장으로서는 이제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눈높이와 기대감이 너무 컸던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3분기 매출 전망도 전년 동기 대비 50% 넘게 늘어난 540억 달러로 내놨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H20 칩의 중국 수출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젠슨왕 중국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H20 칩을 이제 중국에 수출할 때 통행세 개념으로 매출의 15%를 이제 미국 정부에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다음 분기 실적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에코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오늘 투자자들의 시선은 모두 엔비디아의 실적에 쏠렸습니다. 시장은 엔비디아가 이번에도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공개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오늘도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에 나섰고요. 실제로 엔비디아는 예상치를 상회한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은 만큼 시장은 이번 실적이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과연 내일장에서 시장의 엔비디아 그리고 전체 AI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그럼 먼저 오늘장 마감 사항부터 확인해 보면 오늘 다우지수는 0.32%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24%, 0.21% 올랐습니다. 또 실적이 나오기 전 시총 상위 종목들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 가까이 올랐고요. 또 아마존은 모건 스탠리에서 AWS가 내년에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오늘 주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또 다만 장중 상승하던 엔비디아는 장 막판으로 갈수록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0.14% 빠졌는데요.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는 약 2%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실적 들여다보면 우선 아까 언급했던 대로 전반적인 수치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매출은 467억 달러로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도 1.05달러를 기록하면서 모두 컨센서스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데이터 센터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411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전망치는 다소 못 미쳤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실적이 곧 엔비디아의 GPU 수요를 나타내는데 성장세가 큰 폭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놀라울 정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이 환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에 대한 변수도 역시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회사는 해당 분기에 중국 수출용 H20 칩의 수출 중단으로 인해서 45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당국은 반도체 자금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매출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시 시총 6위로 돌아오면 메타는 AI 분야 연구원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1%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메타는 천문학적인 보상을 제시하면서 인재들을 영입해 왔었는데 거액을 들어서 영입한 연구원들이 다시 경쟁사로 발을 돌리면서 메타의 초대형 프로젝트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테슬라는 연이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 조정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빠졌고요. 반대로 브로드컴은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기대감 속에 오늘 0.77% 상승했습니다. 만일 내일 본장에서도 엔비디아의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브로드컴도 덩달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연준 흔들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차기 연준의장 후보를 올 가을쯤 지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조기 지명의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센트 장관은 리사 콕 연준 이사의 신뢰 문제를 비판하면서 리사 콕 이사의 사기 혐의가 오히려 연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연준 장악을 시도하면서 미 국채 수익률 곡선 스티프닝 현상은 오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더 적극적인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단기물과 장기물 금리 간 차이가 커지는 것입니다. 또 리사쿡 이사의 해임 사건이 법원으로 넘겨지게 되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점도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더 가파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우려감에 감박 5년물 국채 입체 수요가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은 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요. 결국 2년물 금리가 오늘 0.06%포인트 급락한 가운데 30년물 금리가 0.01%포인트 올랐습니다. 달러원의 움직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 훼손은 달러의 약세 요인이긴 하지만 현재 프랑스 정부가 새 예산 갈등으로 또다시 붕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유로화가 흔들리자 달러는 반대로 상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결국 달러 인덱스는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금은 상승세를 더 키웠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리사쿡 이사 간 법적 공방으로 금융자산이 위험해지고 금과 같은 실물자산이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같은 흐름 속에 오늘 금 가격은 0.48% 오르면서 온스당 3,449달러에서 거래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내 지정학적인 갈등이 커지면서 급반등에 나섰습니다. 며칠 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서 에너지 시설을 공격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및 가스 인프라 시설을 대규모로 공격한 것으로 알려진 영향인데요. 오늘 WTI와 브렌트유는 이 소식에 각각 1.42%, 0.79% 급반등했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온 시장이 주목한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엔비디아 치고는 아쉬운 숫자입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각각 467억 4천만 달러, 1.05달러로 월가 전망치를 살짝 웃도는 데 그쳤고요. 3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540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이 역시도 월가 전망치를 웃돌긴 하지만 석연찮은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큰 변수인 H공칩의 중국 수출 매출이 빠졌다는 점에서 최근 태도를 달리한 중국 정부가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걸 고려했을 때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고요. 핵심인 데이터 센터 매출도 50% 넘게 늘면서 견인차 역할을 해줬다고는 하지만 전망치에 미치지 못한 데다 전분기 70% 넘는 성장세를 보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아쉬운 대목입니다. 특히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성장폭이 좁아졌다는 점에서 최근 불거진 AI 거품론이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 소식에 엔비디아뿐 아니라 AMD를 비롯해 마이크론 등 AI 업종 전반이 흔들리면서 주가가 시간을 걸어서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설계 업체 캠브리코는 폭발적인 실적을 거두면서 중국판 엔비디아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상반기 매출이 우리 돈 5천억 원을 넘겼는데 1년 새 4,000% 넘게 폭증했고요. 같은 기간 순이익도 2천억 원을 찍으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 소식에 캠브리콘의 주가는 장중이긴 하지만 한때 마오타이를 제치고 중국에서 가장 비싼 주식에 오르기도 했는데 1년 새 460% 넘게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은 1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중국 정부가 기술 자립을 위해 최근 엔비디아 칩의 보안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고 자국 기업들의 사용을 자제하라까지 나서면서 반사익을 톡톡히 보낸 모습인데요. 이렇게 날이 갈수록 탈 엔비디아 흐름은 거세지고 있는데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내년 AI 칩 생산량을 지금의 3배로 확대하려 한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3위까지 치고 올라온 SMIC가 생산량을 대폭 끌어올리고 창신 메모리는 AI 반도체 필수적인 HBM 개발을 끝내고 시험 중인데 현재 엔비디아 칩에 쓰이는 최첨단 메모리에 비해 고작 한 세대 뒤처진 수준으로 전해졌고요.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할 만큼 빠르게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헤지펀드계 대부이자 민주당 큰손으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와 그의 아들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이 두 사람이 미국 전역에서 폭력 시위를 지원한다며 처벌받아야 한다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소로스와 사이코패스 집단이 미국에 거대한 해를 끼쳤고 거기엔 그의 미친 서부 해안 친구들도 포함된다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당시에도 이 소로스가 불법 이민자들의 미국 유입을 지원한다는 음모론을 내세워 비판한 바 있는데요. 갑자기 소로스에 대한 기소를 거론하면서 최근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연방수사국의 압수수색과 함께 정적에 대한 보복을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초지능 연구소가 2달여 만에 인재 이탈이라는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벌써 최소 8명이 잇따라 자리를 떠났는데 이 중 아비 베르만은 오픈 AI에서 이직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임했고 심지어 다시 오픈 AI로 돌아가고요. 새롭게 합류한 인재들뿐만 아니라 메타에서 10년 가까이 AI를 다뤄온 차이아나약을 비롯해 버트마허 등도 회사를 떠나 각각 오픈 AI와 엔스로픽에 합류했습니다. 저커버그 CEO가 직접 러브콜까지 보내가면서 천문학적인 보상을 안겨주고 모셔온 두뇌들이 다시 경쟁사로 발을 돌리면서 메타의 초대형 프로젝트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직 내부의 관료주의와 잦은 팀 재편 등 불안정한 조직 문화가 맞물리면서 애써 영입한 인재들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동차 명가로 불리는 독일이 중국과의 경쟁, 트럼프의 관세 그리고 불안한 안방 경제라는 삼중고에 직면하면서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만 자국 자동차 산업 전체 인력의 약 7%에 해당하는 5만여 개 일자리가 사라진 걸로 나타났는데 같은 기간 전체 일자리 감소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전기차 초저가 전략을 앞세운 중국은 치고 올라오고 있고 트럼프 관세 수출길은 좁아지고 이런 가운데 안방 경제까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갑갑한 상황에 놓인 모습입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약혼 반지를 끼고 손을 맞잡은 사진을 올리자 반지의 정체를 알아내려는 팬들로 온라인이 들썩이면서 미국의 보석주도 덩달아 급등했습니다. 시그넷 주얼러스의 주가가 수요일장 6% 넘게 뛰었는데 스위프트가 일으키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생각하면 놀랍지 않습니다. 월드 투어 공연이 열리는 도시 경제가 활성화되는 현상을 일컫는 테일러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시켰고 이 같은 분석이 연방준비은행의 경기동향 보고서에까지 언급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해군 잠수함 도입 사업의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두 회사는 원팀을 이뤄서 참여했는데요. 이에 따라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독일 업체와 최종 납품사 선정을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만약 수주에 성공하게 되면 단일 방산 계약으론 최대 규모인데요. 이번 수주전에서 하나오션은 3,000톤급 장보고 3 배치2를 제안했는데 이는 현존 디젤 추진 잠수함 가운데 작정 성능이 가장 뛰어난 기종으로 꼽힙니다. 또한 보통 잠수함은 계약 후 납품까지 9년이 걸리는 반면 우리 기업들은 6년 만에 인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현지 유지정비센터까지 함께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캐나다 측에 어필할 수 있는 강점으로 꼽힙니다. 이에 관련주가 날아올랐는데 HD 현대미포가 14.59%, HD 현대중공업은 11.32% 시세 분출했고요. 삼성중공업 6.8%, HD 한국조선해양도 6% 넘게 올랐고 하나오션도 3%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전한 호재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가스공사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LNG를 더 구매하기로 하면서 LNG 관련주가 강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2028년부터 10년 동안 총 3,300만 톤가량을 들여오기로 했는데요. 이번 계약으로 7월 한미 관세 협상 당시 합의했던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1,000억 달러 미국산 에너지 구매 약속도 현실에 가까워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과 LNG를 비롯해서 에너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위한 조인트 벤처의 설립도 아직 가능성은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NK가 상한가 기록했고요. 원일 T&I 9.11%, 한택과 일승도 7% 가까이 뛰었고 하나엔진도 3.6% 상승 마감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일라이릴리가 자사의 먹는 비만 치료제 오포글리프론의 임상시험에서 평가 기준을 충족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오포글리프론은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주사제로 쓰이던 GLP-1 약물을 먹을 수 있게 만든 저분자 경구용 GLP-1 작용제인데 하루에 한 번 복용하면 됩니다. 이 오포글리프론이 세 번째 3상 임상시험에서 성공적인 주요 지표 결과를 낸 건데요. 72주 동안 고용량 복용군은 평균 10.5%의 체중을 감량한 반면 위약그룹은 평균 2.2%에 불과했습니다.
회사 측은 글로벌 규제 당국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며 이르면 내년에 전 세계 시장에 출시할 방침인데요. 이처럼 먹는 비만약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인벤티지랩과 고바이오랩이 상한가 기록했고요. 큐라티스도 상한가 기록했고 G2G 바이오 14.53%, 샤페론도 8%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애플이 다음 달 9일에 연례 가을 이벤트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신형 아이폰인 아이폰 17 시리즈를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 라인업에는 기존 플러스 모델을 제외하고 대신 초슬림폰 아이폰 에어가 추가됐는데 두께가 5.5mm로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이 큰 가운데 애플도 언론과 애널리스트들에게 보낸 초청장에 놀라움이 뚝뚝 떨어진다라는 제목을 달아서 더욱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이에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BHE가 7.42%, 덕산 네오룩스도 6.31% 시세 분출했고요. LG이노텍 3.93%, 인터플렉스와 더구전자 모두 2%대 강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횡보 장세를 보인 가운데 조선주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증권사에선 K-팝 데몬헌터스를 따라서 K-조선헌터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지수 답보 상태에서 조선주만 강했다는 건 또 다른 섹터들의 힘은 여전히 부족했다는 뜻이겠죠. 잭슨홀 미팅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세론을 지나온 코스피는 AI에 대한 의구심과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과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나온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과연 국내 증시가 AI 버블론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만 0.3% 오름세로 상승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권에 그쳤습니다. 지수는 플러스권이었지만 양시장 합쳐서 1,5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한 전방위적인 약세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에 더욱 신중해진 시장이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확인하고 가겠다는 심리까지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팔자세를 나타내며 지수에 힘을 뺐습니다. 코스피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기관은 277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도 600억 원 매수 우위로 그나마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양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고 기관도 1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였습니다. 개인만 홀로 1,20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어제는 시총상위 대형주들 대체로 흐름 좋았습니다. 코스피 시총상위 10개 종목 중 8개 종목이 상승했는데요. 특히 HD현대중공업이 11.3% 급등하며 지수 상승 기여도가 가장 컸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가 0.6% 약세였는데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반응할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또 LG에너지솔루션도 2% 가까이 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제약 바이오 대표주들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10위권 내에서 3,000당 제약이 3.7% 오르면서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반면 시총 1위 알테오제는 4거래일 만에 반락했는데요. 4% 넘게 조정받았습니다. 환율은 강보합권이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50전 올라 1,396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에 이어서 환율까지 움직임 크지 않았는데요. 야간 거래에서는 하락 반전하면서 1,390원 중반대까지 물러섰습니다. 최근 프랑스 전국 불안 우려에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유로화 가치가 기술적으로 성격의 반등을 나타내자 달러가 강세가 주춤해진 영향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1,393원 80전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가에서 속속 9월 증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증권사들이 제시한 9월 투자 전략 살펴보시죠.
SK증권은 지금처럼 박스권인 시기에 배당을 활용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분기 배당을 지급해온 기업 중 내러티브 영향을 받지 않아서 국내 증시 상승에서 소외된 기업에 관심을 가질 것을 추천했습니다. 9월 배당 지급이 기대되는 기업 중에서 코스피 200 대비 연간 상승률이 저조한 기업들을 제시했는데요. SK텔레콤과 현대차, KT, 미스토홀딩스, 포스코홀딩스, KB금융, 한샘 등을 꼽았습니다. 한편 유한타증권은 9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한 이후에 4분기 상승 랠리를 기대하면서 이번 9월을 저가 매수와 포트폴리오 재정비 시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삼성전자는 키플레이어로 삼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SK하이닉스보다도 미반영 호재에 민감하고 또 레거시 반도체에 특화된 삼성전자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더불어서 낙폭 과대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바이오와 화학, 자동차 섹터가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제시를 했는데요. 증권사마다 9월 전략은 다르지만 일단 지금 핫한 조선 등의 테마가 주도주 자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증권가에서 추천하는 전략들 투자하실 때 한 번씩 체크하시죠. 오늘 일정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새벽에 발표가 되고요.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유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KDDX 방위사업 추진위원회가 열리는데요. 방산주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시간외 거래에서까지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조선주 급등이 나오면 그 다음에 차익실 성격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변동성이 큰 패턴을 보이는 만큼 오늘도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매출과 순이익도 증가했지만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 일단 반도체 투톱 프리마켓에서는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42% 내림세로 73,300원, SK하이닉스가 프리마켓에서는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1.73% 내림세로 거래가 255,500원입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0.13% 반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강보합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0.5% 내림세, 거래가 902,000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은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상승합니다. 알테오젠이 0.6% 반등하며 425,500원, 에코프로비엠도 0.61% 오름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131,1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0.73%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55,400원. 반면 펩트론이 1.56% 약세로 315,500원이고 파마리서치는 보합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한국은행 금통위까지 오늘도 빅 이벤트들을 소화해야 하는 시장입니다. 어제와 다른 쪽으로 또 한번 순환매가 돌지 개장 분위기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은 괜찮았는데 시장의 기대치가 높았던 걸까요? 최근에 AI 거품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AI 빅테크 기업들, 이 한 기업의 성과를 넘어서 AI 투자 열기에 대한 좀 바로미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보면서 진짜
저 고등학교 때 저희 도구 선생님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왜요? 너희 저 결혼하고 나서 결혼 기념일 첫 번째 때 아. 센 데 가지 마라. 그냥 짜장면에다가 탕수육 정도만 추가해라. 처음부터 뭐 기념일이라고 뭐 반지 사주고 뭐 그거 해외 여행 가고 이러면 감당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게 디폴트가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우리 도구 선생님이, 우리 물소 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 아 참. 네. 아니, 비유가 이렇게 찰떡이세요. 뭐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윤원태 자산전략 부서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되게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아, 예. 아니 저기 윤 부장님 지금 자산전략 부서장이면은 네. 주 고객이 누구예요? 기관 고객이 메인이고요. 기관 고객. 최근에 이제 지점 고객들도 많이 만나고 지점 있습니다. 고객들도 네. 많이 만나시고 만나 보시면 아마 좀 그거 저 현장 분위기를 느끼실 텐데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지점 고객들.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삼천포 지점을 다녔거든요. 삼천포? 네, 저 멀리 남쪽에 있는 네. 지점 다녔는데 열심히 설명드리고 요즘 뭐 미국 경기는 이렇고 어때고 그러면 지점 고객들 항상 그러세요. 그래서 뭐 사요? 그렇죠. 제일 코스죠. 궁금하죠. 그게 코스인데. 그리고 이제 뭐 네. 처음에 전 국민이 그럴 것 같아요. 조방원. 네. 조방원. 지금도 사도 되냐? 아.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 것 같냐? 거의 대부분 공통 질문이 여기서 이제 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조방원. 근데 전반적으로 저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표정이나 말씀하시는 거기에서 지금 벌고 계신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선은 수익권에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리밸런싱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깊어지는 리밸런싱에 시점인 것 대해서. 같아요. 아무래도 비싼 구간에 왔다라고 아하. 모두들 인식하는 것 같고 팔고 뭐 살까가 지금 첫 번째 화두인 것 같고요. 뭐 네. 조방원을 들고 계신 분들은 더 갈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아니면 팔고 다른 이제 싼 걸 살까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 가서 그러면 뭐 살까요를 분명 물으실 텐데 네네. 그럼 종목까지 언급해 주세요. 저는 종목은 좀 피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아하. 네. 섹터까지만. 제가 섹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종목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섹터 위주로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섹터 말씀 주세요? 보통? 우선은 이번에 이제 조방원 중에 조선만 더 갈 것 같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어제 또 네네. 우연찮게 또 더 가는 모멘텀이 생겼던 것 같고 네. 방산 이제 조방원 순서 내려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원전은 최근에 좀 이슈가 있다 아하. 보니까 문제가 점이 드러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방사는 다시 또 수준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조선보다는 약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조선으로 우선은 첫 번째는 조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제 유난히 장 분위기 안 좋은 와중에 조선만 튀었는데 네. 그 모멘텀이라는 게 뭐였죠 어제? 합병 이슈 합병? 네네. HD 현대가 그 사모중공업과 합병을 한다라는 예. 이슈가 사실은 발표는 오후에 났는데 예. 오전부터 주가는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 처음 나온 것도 아닐 텐데. 네, 근데 우선은 뭐 결정이 예. 되는 수순이었고 예. 초대형 조선사가 탄생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뭐 해당 그 HD나 사모중공업이 아닌 삼성중공업까지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아니 그 합병이 왜 주가 상승 요인이에요? 우선은 뭐 경영 효율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작은 건 아니지만 큰 거 작은 거에서 작은 거 하나 합쳐버리면은 초대형 조선사가 된다라면 글로벌 조선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네. 환경이기 때문에 예.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를 흡수 합병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의 경쟁력이 커지는 건 알겠는데 예. 합병 통해서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건 알겠는데 삼성중공업은 왜 또 덩달아 갑니까? 그냥 조선주 다 같이 간 것 같습니다. 조방원에서 조선 이슈다 그러면 지금 코스피에서 사실 상승 모멘텀이 없는 와중에 네. 이제 하나의 네. 모멘텀이 생기다 보니까 다시 또 조선주를 같이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던 것 하기야 같습니다. 그게 시장이죠. 네. 네.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시간에서 이렇게 떨어질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예. 저도 의외인데요. 네. 정말 그 투자자들의 눈높이와 기대치가 너무 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실적 보고 나서 저도 최근에 이제 AI 버블론이 확산이 되고 있고 우려가 많았었는데 네.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의 실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3분기 가이던스도 상당히 높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3분기 실적을 540억 달러로 추정을 했고요. 이 540억 달러 안에는 H20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전년 대비 상승률 한 50%를 또 유지를 하는 수준이거든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도대체 어디까지일까가 저도 조금 궁금한 것 같고요. 자사주 소각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600억 달러의 자사주 소각까지 발표를 했다라면 저는 뭐 시장 장외에서도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외에서는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게 저도 조금 의아한 것 같고요. 아니 한 분기에 매출을 갖다가 능가하는 규모로 자사주 매입까지도 발표했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주가가 못 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젠슨왕 CEO가 기자회견에서 한마디 했던 게 조금 저는 걸리는 게 HEC 관련돼서 중국이 우리 문을 안 열어주고 있다라는 발언을 해줬거든요. 이제 뭐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15%를 뜯어가면서 열어줬지만 중국 정부가 아직 안 열어주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중국발 매출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 것들이 있었고요. 그거 말고는 저는 뭐 실적과 앞으로의 가이던스까지도 너무 완벽한 실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기대보다는 오히려 조금 악재를 크게 반영하는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AI 관련주라든지 빅테크 관련주 최근에 이제 AI 거품론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선 오늘의 엔비디아 실적만 보면 거품은 아니다라는 거품은 생각이 아니다. 들고요. 앞으로 기대치가 높았다라는 거죠. 앞으로 가이던스도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가이던스이기 때문에 물론 가이던스를 충족할지 않을지는 또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 정도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거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우리 윤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미국 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요 지금 약간은 이렇게 막 급등가 우리가 4월 중반 이후로 봤던 그런 식의 추세적으로 쑥쑥쑥 올라가고 오늘도 자고 나면 올랐고 내일도 아마 자고 나면 올라가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은 지금 사실 없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그럼 요러다가 다시 이제 피는 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길어진다고 보세요, 이 조정이? 매크로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을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은 맞을 것 같아요. 미국이? 네네. 근데 이 둔화가 정말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했을 때 경착륙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준금리 인하의 시점이 도래하면 증시 입장에서는 또 다시 환호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미국 주가가 단기간 내에 부러질 이슈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더해서 이제 트럼프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온갖 지금 관세를 끌어들이고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라면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이 부러질 가능성보다는 뭐 잠깐 쉬어가는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반대로 한국은 조금 애매한 게 이제 신정부 들어오고 나서 기대감 때문에 다 올랐잖아요. 코스피 2,500으로 있던 게 이제 3,100까지 3,200까지 갔다 지금 100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추가 상승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정책 모멘텀 말고는 부재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뭐 자사주 소각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끌어올릴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그 이외의 기업들의 실적이라던가 아니면은 경기라던가 국가의 성장성을 감안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조금 부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 간다고 우리도 같이 간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우선 한국이 그러니까 2분기 들어서 너무 많이 올랐죠,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고 오히려 안 빠지는 게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로의 상승 모멘텀을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상승 모멘텀. 뭔가 좀 정책적인 불확실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우선은 뭐 상법 개정안은 이제 1, 2차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맞춰지면서 그나마 다행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또 어떻게 예쁘게 만들어 올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연말까지는 조금 미국 쪽에서 수익률을 높여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전까지만 보더라도 한국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정책 모멘텀이 다 꺼졌고 그다음 모멘텀이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견조한 미국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여전히 AI 쪽인가요? 아니면? 네, 저 여전히 기술주 쪽. 기술주 쪽.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뭐 가끔씩 러셀 2000 같은 게 지수가 좀 더 지수 4대 지수 중에서는 아웃퍼폼하기도 하는데 그냥 뭐 일시적인 그동안에 좀 소외됐다가 잠시 좀 더 튀는 정도. 그러니
빅테크, 뭐 M7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 쭉쭉쭉 왔다가 잠시 쉴 뿐이지 역시 주도는 그쪽이 한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식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네. 관점이라면 경기에 편승하지 않는 뭐 글로벌리하게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기업들 위주로 여전히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위 연준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리사쿡 연준 이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해임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주담대 대출 의혹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영향인지 아니면 이제 뭔가 이제 금리 인하 분명 어느 정도 좀 속도 조절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은 할 거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어서 그런지 최근에 2년물이 좀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좀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단기금리 쪽에서 보면 뭐 리사쿡 기사라던가 네. 파월 해임안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는 건 네, 아닌 네, 것 네, 같고요. 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실히 높아져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예. 아무래도 고용 쇼크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7월에 발표됐던 5, 6, 7월의 고용 지표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쇼크가 났기 때문에 네. 그 고용 악화 이슈로 지난주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도 파월이 고용 악화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실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지금 이제 원래는 파월 때리기를 했었죠. 파월을 해임한다, 고소를 예. 한다 하다 이제 안 되니까 결국에는 연준 이사까지 발을 펼치는 모습인 것 같은데 리사쿡 이사를 해임하기도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뭐 모기지 대출을 어떤 그 사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해임할 권한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법적 다툼이 있긴 할 것 같은데 어제장만 보면 법적 다툼을 하겠다라고 소송을 리사쿡 의사가 제시했기 때문에 반대로 또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다시 의심을 조금 되돌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단기금리는 오르고 또 장기금리는 내리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 우선은 장기적으로만 본다라면 단기금리가 내려가는 수순은 맞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채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독립성을 훼손할 경우에는 오히려 장기채에 대한 약세 압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정말 단기적인 시각에서 연준 인사들 다 바꿔버리면은 금리가 내려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 투자자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앞으로 미국채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독립적이지 않은 금리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의심이 든다라면 장기채부터 약세 압력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뭐 리사쿡 이사가 법적으로 뭐 그런 권한 없고 나는 또 일단 뭐 물러날 생각 없어서 한번 소송으로 가보자 이건데 법원의 판단을 맡아보자 하는 건데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장기전 아니에요 우리가 맞습니다. 보나마나 뭐 1심 나온다고 거기에 양쪽 다 뭐 맞다 하기보다는 또 항소할 거고 결국 변호사만 좋아졌는데 거물이더란가요? 뭐 어느 정도 거물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워싱턴에서 거물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하니 저 돈이 만만치 않겠습니다만 뭐 저런 변호사비 준비하느라고 뭐 저기 대출 받아서 임대업도 하고 그랬나 본데. 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아니 지금 이 미국도 장단기 금리 차가 근래 보기 드물게 막 벌어지는데 어제 뭐 2년물은 6bp 빠지는데 네. 30년물은 올라가요 수익률이. 지금 일본도 지금 아침에 요즘 어느 분이 그러셨죠 어제 저기 일본 30년물 아침에 눈 뜨면 일본 30년물부터 예. 본다고 예. 어제도 많이 올랐네요. 네. 요 좀 금리 증시는 지수만 봐서는 고만고만한데 요 안에서도 지금 정신없이 업종별로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저는 요 금리 쪽이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만. 네. 특히 일본 같은 경우가 예. 눈에 띄는데요. 예.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뭐 파월도 이제 우리는 기준금리를 예. 내릴 생각을 하고 있어라는 뉘앙스를 풍겼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우에다 총리가 우리는 이제 올릴 건데라는 뉘앙스를 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는 지금 올릴 고민하고 있다. 그 의도가 뭘까를 조금 생각해 보면 네. 작년 그 엔캐리 트레이드 충격이 엄청 컸었잖아요. 작년 8월에. 네. 근데 이제 일본은 물가만 보면 올릴 만한 명분은 충분한 것 같아요. 예. 일본 지난 소비자 물가 지수가 3.1, 3.3에서 3.1로 조금 내려오긴 했었는데
목표 물가 모든 국가가 목표 물가를 2%로 제시하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상회하는 물가 수준이다라면 인상을 하기에는 충분한 명분이 되는 것 같고요. 뭐 우선은 BOJ는 인상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BOJ의 인상 때문에도 글로벌리하게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조금 커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BOJ는 인상을 하면서 또 국고채 매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장기금리가 계속해서 인상 모멘텀 때문에도 더 오르고 있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재무부가 6월 국제 자본 흐름 통계 이제 TIC를 발표했는데 지금 보니까 중국 미국채 보유액이 지금 4개월 만에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거는 맞습니다. 어떤 신호로 저희 받아들이면 될까요? 증가는 맞는데요. 예. 지금 이제 전월 5월 그 중국의 미국채 보유액이 7,563억 달러였어요. 근데 1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1억 달러.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유지가 된 수준인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7,563억에서 7,564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됐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주 소폭 미미하게 늘었는데 의미가 있는 건 3월 이후로 계속 줄이고 있었거든요. 예. 3월 이후로 중국이 보유한 미국채를 계속해서 줄이고 있다가 네. 이제 멈췄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늘었다기보다 이제 멈췄다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중국이 그동안 계속해서 미국채를 보유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대미무역 흑자에서 나오는 그 달러 자산으로 대부분 미국채를 보유를 하게 되는데요. 2020년 이후로 계속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2010년 이후로 계속해서 장기 추세는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중국의 미국채 수출량이랑 비교해 보면 거의 상관성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대미무역 흑자가 나면 그만큼을 미국채를 보유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또는 글로벌 공급망 체인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미국과의 대미 무역 흑자가 줄어들면서 미국채 보유량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일시적으로는 중국은 이제 미국채를 가지고 또 무기화하고 있죠. 미국과의 분쟁과 있어서 이슈가 있을 때는 관련돼서 일시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미국채 금리를 상승 압력으로 주면서 이제 무기화하는 모습들도 있는데 이번 3, 4월 때가 좀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부과를 한다라고 해서 중국이 일시적으로 좀 매도하는 모습들. 트럼프 일기 때도 비슷한 모습들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있었는데 이제 다시 조금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 가졌던 수준이 한 7,600억 달러 정도 올 초에 그 정도였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소폭 조금 늘리지 않을까 싶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대미무역 흑자 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다시 또 줄어드는 양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 저기 미국채 보유 상위국들 쭉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들고 있는 거 해봐야 전체 한 4,100억 달러가 좀 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외환 보유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뭐 미국 채권일 수도 있다고 보면은 저기서 조금 뒤로 처져야 되는구나. 최근에 이제 특징적인 거는 사실은 예. 중국만 줄였습니다. 중국만 줄였고요. 예. 일본과 영국은 계속해서 늘렸고 예. 연초에 영국이랑 중국이랑 보유량이 비슷했었는데 영국은 연초 이후로 한 1,000억 달러 정도 더 늘려서 이제 중국과의 갭을 크게 띄우면서 이제 1, 2, 3위가 원래 일본이 1등이었고 2, 3위가 비슷한 수준이었었는데 이제 1, 2, 3위가 완전히 갈리는 네. 영국이 이제 2위로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금통인데 네. 그것도 저기 기준금리 결정하는 금통인데 이거 아마 보나마나 이게 채권 부서는 오늘 바짝 긴장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뭐 하는 출입 기자들은 오늘 그래도 또 뭐 일 좀 하는 날이고 그런데 주식 쪽이 이거 신경 쓰고 있습니까? 거의 신경 안 쓸 것 같고요. 코스피의 영향력은 최근에 금통위 결정이 크게 영향받지 않는 모습이었었고요. 우선은 동결이냐 인하냐에 있어서 예. 시장 많은 사람들이 동결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인하를 하게 된다면 코스피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하해주면은 네, 깜짝 인하기 증시로서는 네.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나마 재료가 없는 과정에서 인하는 깜짝 인하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가능성은 동결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개인적으로 저는 인하 의견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 시장에서 한 80% 이상의 사람들이 동결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이제 뭐 BOJ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거고 상황에서 지금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연준은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하게 되고 이제 BOJ 인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 언제죠?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때문에 막 자금이 다 일본으로 다 갈 거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다시 또 재점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게 작년 7월이었었는데 작년 7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그때보다 오히려 더 높아지는 거죠. 현재 지금이. 미일 간의 금리 차가 계속해서 지금 예. 좁혀지고 있고요. 연초 대비해서 지금 한 0.9%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갭은 많은데 한 예. 3.5% 정도까지 10년물 기준으로 아직까지 네. 차이는 나는데 이 갭은 앞으로 계속 좁혀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10월에 만약에 BOJ가 인상을 해버리면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가능성은 좀 더 열어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BOJ 입장에서 보면은 그 엔화는 계속해서 지금 엔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조금 안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충격을 가하게 된다면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충격을 갔던 게 BOJ가 깜짝 인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이번에는 잭슨홀 가서 그 조금 예고 차원에서 우리 이제 인상할 거야라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예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또 훌쩍 질문의 순서를 바꿀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우에다 총재는 우리는 내리는 쪽일 거야. 우리가 생각해도 일본이 내릴까 오릴까 하면 지금 내릴 룸은 거의 없고 이제 올리는 쪽으로 가야 그렇죠. 되고 예. 우리는 시장의 기대나 뭐나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한은은 좀 2.5에서 좀 더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일본에는 더 강해지는 거고 우리 원화는 어떻게 보면 약해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1차적으로 감이 잡히는데 상대적으로 엔과 원을 비교해 보면 네. 그럴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는 어떻게 보면은 와타나베 부인들이 일본 자금들이 해외로 나가 있던 것들이 되돌림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외국에서 예. 투자한 자금들이 예. 이제 국고채 투자를 할 때 보면 한국 국고채랑 일본 국고채의 금리 갭이 또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 투자하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또 그게 분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한국의 장기 국고채 입장에서 보면은 약세 압력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 한국 국고채 좀 들고 있던 일본 투자자들이 아니요. 그 가능성도 있죠. 일본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온 자금들도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한국과 일본이 아닌 외국인들이 네, 다른 한국에 투자하던 외국인들이 이제 일본 괜찮아 보이는데 금리 괜찮은데 그 얘기? 네. 네. 일본 장기 국고채 금리 이제 한국이랑 비슷해졌네 투자할 만한데라고 이제 분산돼서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고채 가격은 하방 압력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네. 환율은 그러면 특히 이제 뭐 미국도 사실은 이제 일드 커브가 벌어지고 있는데 예, 예. 한국도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장기물에 대한 매수가 약해지고 있거든요. 약해지고 있다. 수요가 약해지고. 한국 국고채 장기물의 경우에 이제 10년물과 30년물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10년물은 이제 누구나 투자하는 국고채 네, 10년물이고요. 30년물은 보험사 수요가 대부분인데 최근에 30년물의 수요가 조금 둔화되고 있어요. 보험사들 킥수 비율을 조금 완화 적용시켜주면서 초장기물을 살 만한 유인이 많이 사라져서 예. 30년물이 조금 약세 압력을 최근에 받고 있고요. 10년물의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계속해서 펴려고 있고 내년 정부 예산안도 지금 증액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또 적자 국채 발행하겠지. 적자 국채 발행하면 장기물 위주로 약세 압력을 발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일드 커브의 약세 압력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뭐 채권 시장 종사자분들이야 실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나 전략 세우는 분들이나 리서치 하시는 분들이나 모여서 이런 얘기할 것 같으면은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커브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렇게 되면 장기물 팔고 단기물 사야 되나 이런 부터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이제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거고 외환 시장 딜러들도 이렇게 모여서 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뭐 엔원 롱이네. 엔원 환율 오른다 쪽으로 베팅을 해야 되겠네. 이런 식의 극이 나오겠습니다만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결국이 그래서 뭐 사요? 그렇게 되면 뭐가 수혜가 나옵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게 이제 또 그럼 일본 주식이랑 비교해봐야 되잖아요. 네. 요즘 니케이 계속 맞아요. 오르다가 잘 가요. 조금 쉬었는데 예, 계속 조금 오르고 쉬고는 있는데 있습니다만. 그 모멘텀이 이제 일본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본 자체적인 자금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본 네. 지금 임금 상승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유 자금으로 지금 지주시장으로
증시로 이제 자금이 흘러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모멘텀이 지금 앞서 부재하다라고 네네.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제 와타나베 부인들이 그동안 외국에다 다 투자해놓은 분들이 다 자금을 끌어들이면 일본의 니케이 상승 추세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일본 증시도 더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글로벌리 봤을 때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최근에 중국 쪽도 보니까 괜찮고 네, 지금 맞습니다. 일본도 좀 승부르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괜찮은 상황이고 미국도 앞으로 좀 수익률 높여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럼 국내 증시만 지금 매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도 그 상승 모멘텀을 찾고 싶은데 예. 이제 뭐 남아있는 상승 모멘텀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사주 소각 3차 3법 배정안 예. 거기서 하나를 찾아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예. 배당에 대한 조금 초점을 맞추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이러니까 자꾸 우리 이 시간에 미국 얘기, 일본 얘기, 뭐 중국 얘기만 자꾸 하고 국내에 대한 비중이 자꾸 줄어드네요. 일단 호가를 보면서 보시죠. 얘기를 좀 이어가 봐야 될 그래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3,182, 코스닥은 0.5%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97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가 1%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5만 7천 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HD 현대중공업 어제도 11%가량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5% 강세가 예상되고요. 이미 시가총액 순위를 보더라도 5위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호가 53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는 오늘 0.4%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21만 9천 원, 기아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0.6%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90만 천 원이고요. KB금융 2% 하락 예상됩니다. 현재 보합으로 다시 집계가 되네요. 자, 오늘 장에서는 이제 뭐 반도체 쪽 섹터 좀 개장 이후의 상황 좀 체크해 보시고 조선주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8% 상승 예상됩니다. 어제 물량이 나오면서 4%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일부 좀 반등이 예상되고요. 호가는 42만 6,500원. 에코프로비엠 0.2%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13만 100원. 에코프로는 0.9% 상승 예상되고요. 펩트론이 1%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31만 5천 원. 파마리서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입니다. 오늘 1.4% 하락 예상되고 호가는 19만 1,200원. HB 보합 예상되고요. 레인보로보틱스 지금 호가에서 보합 예상되고 리가캠바이오, ABL 바이오는 각각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뭐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제약바이오 뭐 2차 전쟁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코스피 조선주 사실 어제장에서도 보면은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하방 압력이 있었던 상황에서 조선주가 또 어제 조선주 예. 그렇게 안 해줬으면 그렇죠. 지수 많이 밀렸을 거 아닙니까? 조선주가 열일을 했죠. 열일했죠. 예. 그러니 그리고 모나미 열일했고 모나미 근데 음봉이었어요. 은봉이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꽂혔다고 하는 그 두께와 네. 아름다움 그거는 모나미에서 만드는 거 맞나요? 그거? 어제 그 말씀 주셨을 때 그 안에 10만 모나미라고 겉에 케이스는 다른 이제 주문 제작 그 막 봉황 문이 있고 막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 회사 우리 회사가 그거 만들었습니다 하고 바로 저기 IPO 추진하세요. 뭐 딴 그 거 케이스 있습니까? 업체. 인기 있을 때 사람들 관심 가질 때 바로 IPO 하는 거죠. 일개 유튜버도 뭐 상장 운운하는 나라인데 일개 그냥 뭐 저서 무슨 뭐 짬뽕집 자 그러면은 저기 뭡니까 저 여기서 아니 저 정부는 5천까지도 제시를 하는데 우리 윤 부장님께서 기본적으로 뭘 그렇게 지금 그동안에 달려온 속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실적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두 가지 다일 것 같습니다. 속도도 너무 빠르게 올라왔고 네. 올라왔던 근거가 실적보다는 정책 기대감이었잖아요. 정책 기대감으로 그랬죠. 다 올라왔는데 정책이 어느 정도 다 발표가 됐고 이제
이제 구체화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 반영됐다라고 저는 선제적으로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정책을 이제 더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정책은 뭐 좀 전에 말씀해 주셨었는데 상장해봐라, 뭐 IPO 추진해라라고 하는데 그런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IPO라던가 상장사들의 기준을 강화해서 상장사들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주가의 그러니까 종목 수를 조금 줄이는 정책도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물이 좀 사골 육수가 좀 쫄아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계속 갖다 부으니까 아, 지금 물 붓는 거예요? 네. 계속 종목만 추가되다 보니까 그러니. 이게 모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건데 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이제 약세 압력,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정책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와준다라면 상승 모멘텀이 더 가지 않을까 싶고요. 실적은 사실은 뭐 지금 방향성만 본다라면 크게 상승을 가져가기에는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기업들 실적만 놓고 기업들의 봤을 실적이요. 때는. 네. 뭐 그러니까 조방원의 실적은 압도적으로도 계속해서 뭐 예. 상승 추세를 펴겠지만 그 이외의 실적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약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첫 번째 이슈는 그 품목 관세. 아, 네네. 트럼프의 품목 관세가 어떻게 매겨지는지가 네.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품목 관세가 한국에 또 뭐 최혜국으로 그 혜택을 줄지 안 줄지는 사실은 모르겠는데 그렇죠. 관련돼서 그 부분이 첫 번째 이제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선 금리 인하를 해준다라는 관점에서라는 아니면 좀 수혜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금리의 민감도가 가장 높은 게 제약바이오 주다 보니까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그 두 가지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이게 국내 증시 얘기하려니까 왜냐면 매력도가 없다고 하셔서 참 어떤 걸 여쭤봐야 되나 좀 이게 난감한 상황인데 그래도 뭔가 종목 순환매는 지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어떤 좀 뭔가 많이 빠져 있는 섹터라든지 이런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쪽을 좀 보고 있으면 이게 또 올라가면 또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구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쪽은 어떤 쪽이 있을까요? 앞서서 간단하게 배당 말씀해드렸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 기반이 되고 네. 배당이 나오는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현대차, 뭐 기아차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실적 모멘텀은 계속해서 유효하게 상승 네.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실적 모멘텀을 가져간다라는 거는 그래도 주가의 하방은 무조건 잡아주는 거잖아요. 네. 주가의 하방은 잡아주면서 배당이라는 이슈는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이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없는 국면에서 하나의 모멘텀을 가져가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는 배당 이슈, 네. 배당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배당 이슈를 가지고 종목을 가져가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당 이슈.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조방원 중에서도 순서대로다. 네. 그나마 제일 좋아 보이는 게 조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그거 하는 거잖아요. 뭐 리밸런싱 차원이 됐건 아니면은 지금도 주변에서 이제 막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해볼까 내지는 처음으로 한번 주식을 해볼까 하는 분들이 자꾸 생기세요. 네네. 제가 봐서는 그게 제일 크고 우선 이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뭔가 이 저축, 저금, 적금에 갖고는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뭐하다는 그게 좀 있어요. 거기다가 자산 가격은 막 가파르게 올라가고.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들리는 얘기는 전부 벌었다는 소문밖에 없으니까 어디 가서 나 터졌어라고는 얘기 잘 안 하니 이 부분이 큰데 이게 그렇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처음 시작하는 분이나 아니면 터져서 잠시 또 쉬었다가 새 마음으로 하시는 분이나 이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죠. 이게 하는 족족 벌린다면은 다 이거 하지.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러면 눈에 띄는 게 그동안 좋았던 조방원부터 살피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나 방송에서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 왜 언급을 안 해? 안 움직이니까. 언급을 안 합니다만 축 처져 있는 거. 네. 여기서 그냥 아예 새로 묻어놓고 시작하는 거. 어느 게 좋을까요? 우선 개인적으로 조방원의 상승 모멘텀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오히려, 예. 네. 저희 누나가 아직까지는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아하. 조방원 사도 돼라고 물어보지 그때가 어떤 이제 저는 연구자님도 꽂힌다라고 주변에 생각하는데 인디케이터가 있구나. 맞습니다. 네. 누나가 아직 안 물어봤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상승 모멘텀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섹터별로 조금 이슈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의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휴전이나 종전을 하게 된다라면 그것도 악재로 일시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전은 뭐 체코 원전 관련돼서
계약이 어떤 조건으로 마무리가 되는지 또 아니 뭐 사실 계약은 다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정부 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서 또 한번 조금은 흔들릴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그 일시적인 이벤트만 아니다라면 조방원의 실적 모멘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주가가 그 부분을 다 선반영했는지 여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일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은 반도체 쪽도 좀 받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시간외에서 좀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호가에서 보니까 이제 SK하이닉스가 좀 약세가 예상되는데 오늘 반도체 쪽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오늘 8월 28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S&P 500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제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매출도 좋았고 다 좋았습니다만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히려 시간외에서는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국내 증시도 이런 부분 좀 반영이 되면서 SK하이닉스가 호가에서 좀 약세가 예상이 됐던 모습인데 출발 지수부터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3% 떨어집니다. 3,175, 코스닥 약보합권으로 800포인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확실히 많이 떨어지네요. 지금 2% 하락입니다. 지금 25만 3,500원. 그리고 삼성전자도 0.7% 내림세 7만 100원 선이고 LG 에너지솔루션은 올라갑니다. 37만 5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소폭 하락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5만 7,250원, 0.78% 떨어지네요. 현대차 소폭 하락입니다. 지금 21만 9천 원,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90만 4천 원이고요. HD현대중공업 호가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지금 1.3% 하락합니다. 51만 4천 원. 기아가 0.58% 상승하고요. 10만 4,100원. KB금융이 하락합니다. 10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0.4% 반등 보여줍니다. 42만 5,500원. 에코프로, 에코프로 모두 올라갑니다. 13만 1,100원, 그리고 5만 5,400원. 팩토론, 파마 리서치가 좀 떨어집니다. 31만 5천원, 69만 7천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이 1.9% 약세입니다. 19만 4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지금 상승합니다. 보합권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되고 보합권 움직임 이어집니다. 지금 28만 6,500원. 리가캠바이오가 좀 떨어집니다. 14만 8,700원이고 에이벨바이오는 0.9% 상승합니다. 9만 5,700원. HLB는 1%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가 좋아요. 지금 사실 이제 레인보로보틱스는 좀 소폭 하락이긴 합니다만 로봇주 내에서는 이제 나우로보틱스가 지금 15%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7,560원 선이고요. 또 TXR 로보틱스가 11% 급등 중이고 로보티즈 2.8% 올라갑니다. 클로봇도 상승 중이죠. 22,200원. 하이젠 R&M 3.4% 올라가고요. 네, 보시다시피 TXR 로보틱스가 10% 급등하고 있고 뉴로메카, SPG 다 올라갑니다. KNR 시스템, 오늘 ENM 또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코닉 오토메이션 11% 급등합니다. 2,370원 선. 그리고 YT솔루션, 로보스타 다 모두 3% 안팎으로 올라가고요. 유진 로봇도 올라가고 휴림 로봇도 4% 오름세고 SBB테크도 1.9%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들 흐름 좋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오늘 로봇주 말고는 섹터로 봤을 때는 화끈하게 눈에 띄는 쪽은 없는 모습이고 다만 이제 개별적으로 종목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자, 조선주 좀 볼게요. 오늘 조선주 내에서는 HD한국, 조선해양이 지금 6% 강세입니다. 자, 그 밖에 HD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는 각각 2.5%, 6%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주 내에서는 HD한국, 조선해양만 6.9%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68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425억 원, 260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311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 기관 각각 292억 원, 16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기장 마감 대비로 1원 80전 하락한 1394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모나미는 2.3% 올라가네요. 네. 그러네요. 네. 지금은 우리가 좀 이런 시기를 좀 이렇게 지나야 되나 봅니다. 뭐 하나도 분명한 게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금 과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이제 시작이죠, 뭐.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뭐 지금 이러고 나서 결국 이 시기를 겪고 난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추석 그 긴 연휴 동안에 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고 추석도 아직 한참은 남았습니다만 이 3,200 공방 이후에 결국 이게 3,500, 뭐 4,000 쪽으로 가는 흐름인지 아니면 여기까지였던 것인지 그래서 결국 그동안 여기 한 2,500, 600에서부터 여기까지 달려왔던 이걸 갖다가 검증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려는지 그게 한데 좀 재미가 없으시겠네.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지금. 단기 트레이딩 능하신 분들이야. 단타하시는 분들이야. 매일매일이 이런 있을.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장이 열리고 매일 게임이 펼쳐지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우리 윤 부장님 뭐 사세요 내지는 뭐가 좋아 보입니다 보다도 아까 그런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 누나가 아직 안 물어보니까 괜찮았다. 오늘 방송 보고 어떻게 연락 올 수도 네. 있습니다. 방송 나갈 때마다 링크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누님한테 좀 시달릴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윤 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뭐 투자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좀 한번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뭐 저는 이제 종목 투자 애널리스트라서 종목 투자는 못 하실 못합니다. 거고. 시장 뭐 ETF 하게 되면 위주로만. 리사 쿡처럼 잘못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랑 아니면은 그 ETF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저는 뭐 ETF로 밴드 플레이 할 때는 저점을 우선은 공략을 많이 하고요. 뭐 중간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밴드를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 이제 2,400대 한번 저도 이제 코스피 200을 들어갔다가 아직까지 들고 있는데요. 뭐 밴드 적정 밴드 PBR 밴드 설정을 해서 밴드 이하에 오면 사고 이상에 오면 팔고 하는 아주 단순한 전략을 사실은 2,400에 사서 아직도 들고 계시다고요? 아직 들고 있습니다. 오. 그때는 이제 조금 급락할 때 잡았던 거고 그 밴드 하단 뭐 언저리에 오면은 샀다가 밴드 상단에 오면은 파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3,200 넘어갈 때 조금 팔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들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승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정책 말고는 아쉽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정책 드라이브가 다시 한번 조금 걸려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3차 상법 개정안 발의와 함께 한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되면 빠르게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차 상법 개정안에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거는 자사주 소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사주 소각이 되게 저는 파워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은 그 전에 건드렸던 거는 뭐 배당이라던가 주주를 건드렸다라면 그거보다는 자사주 소각은 직접적이거든요. 그냥 분모를 없애주는 직접적인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다시 조금 이제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지주 관련주들이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라 이게 다시 모멘텀이 작용이 된다라면 다시 한번 추가 상승할 모멘텀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요, 시장이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오늘 보니까 음식료 섹터는 또 괜찮네요. 이게 삼양식품이 확실히 주가가 좋아요. 3.9%, 4%까지 올라가는데 와 이게 얼마예요 지금 대체? 157만 8천 원. 7월 달만 하더라도 80만 원 정도였는데 농심도 좋고요. 음식료 섹터는 혹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삼양식품은 이제 외국 회사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먹여 살리는 수출제죠. 수출이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관련돼서 계속해서 지금 또 그 K-팝 데모넌터스 덕분에도 한류 역풍이 더 세게 불다 보니 삼양식품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음식료 식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사업 안정성이 우수한 네. 업종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조방원을 제외한 업종 중에서는 업종에 대해서 산업이 만약에 경기가 부러진다 할 때 버텨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방어주 성격의 섹터가 예. 하반기에는 조금 부각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경기 방어주.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는. 필수 소비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야, 근데 80만 원 하던 게 130만 원, 150만 원, 150, 예. 80만 원 하는 게 150만 원 오면 이거는 거의 뭐 한 90% 올랐다는 것인데. 많이 올랐어요. 예. 150에서 그러면 200만 원 가면 이게 얼마 오르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한 30, 30%, 예, 33% 정도 올라간 거죠. 그런 건데. 예. 야. 근데 저는 아까 우리 윤은태 부장님 말씀 중에 그 대목이 상당히 좀 귀에 들어오네요. 밴드 상단과 하단을 나름 설정해 놓으시고 하단쯤 들어왔을 때 이제 뛰는 말에 올라타는 분들도 그거 합니다만 그 방법이 제 지인 중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이렇게 보면은 기업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그 수많은 기업에 대해서 일일이 다 펀더멘털과 재무 상태 분석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것만 해요. 중장기 차트로 위클리, 먼슬리, 뭐 데일리 해가지고 두 살펴보고 보다 보면은 모든 주식은 그런 거 아니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왜 틀은 갖춘 회사들 매출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고 업력도 좀 되고 국제 경쟁력도 있고 한 중에 보면은 이게 있다는 거예요. 지가 가봐야 얼마, 빠져봐야 얼마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쯤 왔을 때 그냥 사놓고 뭐 한 달이 걸리든 몇 달이 걸리든 그냥 기다려 보더라고요. 근데 아주 타이밍 좋으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그게 있고. 근데 또 그런 전략을 하시는 분은 샀다가 한 번 더 깨지면은 굉장히 두려운 게 왜냐하면 이때까지 못 봤던 어지간하면 막히던 저점이 깨지니까. 근데 그걸 견뎌내시더라고. 그러니 보면은 가는 놈 올라탈래? 아니면 목 좀 지지부진했던 것 붙들고 좀 기다려 볼래? 이 뭐 크게 본다면은 후자 쪽이셨다 이 말씀이고. 네, 맞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업종별로 보면은 뭐 조방원 뛰고 반도체 네, 뛰고 네. 할 때 한 가지 안 갔던 게 2차 전지 업종이었잖아요. 그랬죠. 네, 2차 전지 업종이 그동안 눌려 있다가 상대적으로 이제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오는 네. 모습들이었었는데 예. 뭐 비슷한 모멘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얼추 다들 이제 200일선은 올라섰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약간 매물대에 좀 또 한번 매물대 소화가 필요한 그런 과정인 것 같고. 그래요. 저기는 미국 쪽은 지금 뭘 건드리세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최근에는 미국 주식은 이제 안 하고 있고요. 네.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미국 채를 샀고요. 사실은 미국 채권을 샀고요. 미국 채권을? 네, 미국 채권을 샀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 채권을 사고 한국 주식을 사서 이제 포트를 조금 다변화시켜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주식 당분간 매력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제 2,400에 들고 있던 코스피 200을 아직까지 들고 아직 있고요. 들고 계신 거. 그다음에 미국 채는 30년물을 사서 좀 높을 때 사서 수익권입니다. 그래도. 그 2,400, 그 2,800 정도면 털고 싶어질 텐데 잘 견디셨네. 예. 사실 바빠서 못 팔았습니다. 바빠서 못 팔. 예, 그것도 복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좀 마지막으로 어떤 자산 네.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우선 오늘 금통위가 예,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지금 인하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인하 의견을 내는 게 앞서서 이제 주식시장 전망도 말씀드렸었는데 한국의 경기가 상당히 지금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깜짝 인하가 되게 되면 증시에서는 깜짝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한국은행 동결을 전망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부동산도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고 가계부채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번엔 쉬고 10월에 인하할 거야라고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부동산 가격도 저는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절대적인 비교로 작년 10월에 한국은행이 인하를 시작을 했는데 작년 10월 인하할 때보다 주간 기준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더 꺾였어요, 지금. 거기다가 이제 그 가계부채는 더 줄었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비교를 보더라도 작년 10월보다는 지금 8월이 오히려 인하는 더 부담 없이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이고 9월 FOMC도 인하할 확률이 지금 뭐 페드워치 기준으로 85%까지
높아져 있다 보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좀 더 인하에 대한 부담을 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모두가 지금 동결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역배팅으로 인하를 기대하는 것도 저는 오늘 하루만 보자라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오늘 인하가 시작되면 사실은 경기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살아날 여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오늘 아니면 8월 아니면 10월에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금통위는. 근데 하루라도 빨리 인하해서 한국의 경기 모멘텀을 좀 더 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0.3% 내림세로 3,177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0.37% 내림세입니다. 798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집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71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 역시 금액은 소폭이지만 지금 8억 원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됐습니다. 개인 역시 354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팝니다. 외국인 현재 503억 원 매도 우위고 기관 역시 20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만 홀로 528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오늘은 생명보험과 식품, 화학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방송과 엔터테인먼트, 조선과 전기장비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로봇주가 다시 상승합니다. 어제 조선주의 주도권 로봇주가 가져가는 모습인데요. 로봇주는 최근 노란 봉투법 통과로 노조 강경 대응과 파업 리스크가 커졌고 이 로봇이 인력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관련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러셀이 23% 넘게 급등합니다. 거래가 2,195원이고요. 나우 로보틱스가 15.57% 상승하며 17,520원. 코닉 오토메이션이 11.2%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2,370원이고 TXR 로보틱스가 7.24% 오름세, 거래가 13,190원. 원익홀딩스까지 6.67% 오름세 보여줍니다. 현재 8,2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방산 관련주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산 쪽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이 8.25% 강세입니다. 거래가 39만 6,500원이고요. 더불어서 사면이 3.7% 오름세로 14,050원. S&T 모티브가 3.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4,950원. 기아 역시 3.48% 상승합니다. 107,100원이고요. HJ중공업 1.29% 오름세, 거래가는 14,020원입니다. 한편 어제 강했던 조선주 함께 보시죠. 좀 호재가 있는 종목 외 나머지 종목들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주 내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이 6.7% 오름세로 39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HJ중공업도 0.86%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중공업 3% 가까운 내림세로 21,350원이고요. HD 현대중공업도 오늘 5%가량 빠집니다. 49만 5천원. 대한조선까지 2.87%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87,900원으로 집계됩니다. 다음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의 한한령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엔터주가 오늘 좀 반락하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디어유가 5% 가까이 내립니다. 52,200원. 노머스가 3.3% 약세로 33,7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사마네트워크스가 4% 약세, 거래가 1,540원입니다. 더불어서 블리츠웨이 엔터테인먼트가 3.56%, 큐브엔터가 2.76%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모두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엔비디아가 신형칩 모듈을 공개한 이후에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엔비디아의 연이은 행보에 반도체 시장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25일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신형칩 모듈 제슨 AGX 토르를 출시하면서 피지컬 AI에 최적화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아마존, 메타 등이 제슨을 사용하고 있어서 로보틱스 사업부 매출이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2%나 증가했고 피지컬 AI 시장 확대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자사 AOC에 들어갈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소캠을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공동 개발 중인 상황이고요. 또한 상반기에 엔비디아가 제2의 HBM이라 불리는 소캠을 통해서 올해 최대 80만 장 도입을 하기로 했고 차세대 저전력 메모리 모듈인 소캠 시장 확대를 알렸습니다. 소캠 첫 공급사로는 마이크론을 선정하면서 HBM이 GPU를 지원했다면 CPU를 지원하는 소캠 시장까지 확산까지 염두에 둔 선택을 선택했고 향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한창 개발 중인 소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캠을 최초 양산한 마이크론 기준 대비해서는 서버용 모듈 대비 크기와 전력 소모는 3분의 1로 줄였고 대역폭은 2.5배를 키웠습니다. AI PC 디지츠에도 5월 회의에서 공개를 하면서 AI 서버뿐만 아니라 PC 시장까지 확대될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전용 인쇄회로 기판이 필요한데 기존에 없던 수요가 발생하는 거라서 기판업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서 관련주 상승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소캠 관련주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심텍과 TLB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심텍은 반도체 PCB 생산 업체로 차세대 저전력 소캠을 개발해서 초소형 폼팩터로 다양한 모바일이나 웨어러블 기기에 용이하게 탑재할 수 있고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와도 결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요 소캠 개발 3사 모두의 PCB를 납품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여겨집니다. 기술적으로는 8월 초에 고가 돌파 이후에 시장과 함께 조정을 보인 후 단기 박스권인 22,000원대의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재차 박스권 돌파가 가능한데요. 접근은 시가부터 해서 25,000원대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9,000원, 2차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3,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TLB입니다. 대형 메모리사 3사에 역시나 PCB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반도체 업계 최근 지지부진한 업계 분위기에도 서버형 DDR5 메모리 모듈 6400 시리즈 공급 확대로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62.2%나 증가해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고 영업이익도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올해 말에 마이크론발 소캠 관련 매출 발생이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는 CXL 상용화 기대감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소캠 양산을 하게 된다면 그 기대감이 실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은 종목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올해 2월 급등 이후에 천천히 우상향을 하면서 작년 최고가 부근까지 회복했고 추가 거래량 증가 시에는 돌파가 된다면 상장 초기 가격까지 상승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접근은 시가부터 해서 27,500원, 1차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5,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네, 머니카피의 저자이자 설명왕 테이블 채널 운영 중이죠. 김태영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시장 보고 영상 올리고
여기까지 상암까지 오시느라고 바쁘셨겠어요. 네. 예. 아유 근데 지분공사를 어떻게 하셨길래 지난번하고 많이 달라지셨다. 부음해지셨네. 일단 오늘은 많이 띄워주셨고요.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저도 임상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 실험을. 네. 혹시 샴푸 같은 거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어트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 그래요? 네, 위고비를 했고 지난번에 이 자리에 왔을 때보다 지금 한 20kg 정도. 그래요, 맞아요.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어요. 홀쭉해지셨어요. 네. 네. 아니 위고비 효과 있던가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부작용은 없고. 일단은 부작용은 뭐 딱히 저는 느낀 거는 없는 상황인데 일단 네. 부작용이라고 할 만한 게 약간의 그런 좀 힘이 없음, 체력 떨어짐,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무기력감이 약간. 아니 오늘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 평소 잘 안 보이시던 분들이 계시길래 웬일인가 했더니 우리 테이브 형 나온다고 지금 막 또 일찌감치 와 계세요. 일찌감치 와 계신 분들이 네. 좀 있으시네. 제가 동네방네 광고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광고하고 오셨어요. 네, 네,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저도 우리 또 테이브 형 또 광고 좀 해드려야지. 아니 근데 지금 저 모처럼 그동안에 미안해요. 가끔 들어가는데 내가 영상 안 본 지 한참 돼가 네. 요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나 싶었더니 오늘 아침에 1시간 전에 올린 게 그거네. 엔비디아 실적 리뷰 이 네네. 숫자는 아니잖아. 그리고 17시간 전에 보니까 그거네. 계속 올라가는 주식시장 버블은 언제 깨질까? 뭐 이러다가 저 엔비디아 D-1 오늘은 노잼이다. 참 HD 현대 또 회사 IPO. 또 자회사 IPO 이렇게 또 그거 해놨고 그다음 보니까 이러면 나가린데 불안한 코인 시장 재밌는 게 많네. 근데 이거 뭐예요? 2일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저 같은 뭐가 경우에는 틀리셨는데? 일단 4월에 바닥에서 반등을 하는데 그 반등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0.8배속으로 평소 하시던 게 0.8배속 네, 그런 부분에서 한 8월 들어서는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치를 해야 된다. 현금 비중을 늘려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실제로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를 보시면은 7월 1일자 기준에서 6월 말까지의 그런 상반기 매수세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7월 1일 날 우리가 빅테크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한 번에 차익 실현이 크게 나왔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개인들의 매수로 또 한번 버텨내는 모습을 보인 게 글로벌 증시였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7월 중순, 7월 21일 정도였는데 그때 기준에서 밈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 팔란티어라든지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이런 데에 대해서 또 한번 대규모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글로벌에서 다시 한번 약간 조정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지만 그거 역시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서 팔란티어라든지 로빈후드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계속해서 고점을 더 뚫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몇몇 기업들은 탈락을 했지만 이제 밈 주식 중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또 한번 개인 매수세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8월 1일자 같은 경우에도 개파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개파락 이후에 우리가 뭐 S&P 500, 나스닥의 일봉을 보시면은 양봉, 음봉, 저는 퐁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서 8월 1일자의 개파락 역시도 퐁당인데 그게 개인 매수세로 이제 다 복구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싼 건 사실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매우 비싼 상황이지만 이 밸류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적립식 매수, 분할 매수가 개인들 중심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어려운 장이겠지만 여기서 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약간의 고가놀이 박스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점에서 저는 약간 이제 죄송합니다. 조정을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많이 얘기했지만 지금부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혹은 초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할 매수를 계속 하시는 게 유의미할 것 같다. 그러면서 2021년도와 같은 유동성 장이 좀 길게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점에 대해서 뭐 그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 의미의 죄송합니다였다. 그러네요. 엔비디아 실적 얘기해 주세요.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워낙 잘 나올 기업이었고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죠.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는 이게 거의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게임 시장의 성장이 좀 많이 둔화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는 최근에 우리가 50 시리즈라고 부르는 GTX 50XX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넘버링이 있는데 그 차세대 GPU가 생각보다 스펙업이 이제 그 전작 40 시리즈보다는 뭐 이렇게 스펙업이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 판매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번에 실적을 까보니까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50%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임 같은 경우에는 60%, 70% 성장을 했고요. 그 외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관련된 그러한 실적 역시도 전년 대비 70%에서 90%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모습을 보이면서 모든 숫자가 잘 나왔다라는 게 일단 엔비디아 실적 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선반영이 많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이게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0%대 성장에 대해서 가이던스가 이제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성장하는 건 당연하다. 글로벌 시가총액 1등 기업이 이렇게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나스닥 기준에서도 글로벌 증시 기준에서도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숫자는 아니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주주 환원 측면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엔비디아는 매 8월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1년 동안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0빌리언 수준의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발표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자사주 매입 소각도 빠르게 늘리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긍정적 평가, 말 그대로 성장을 주주와 나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더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에서 나온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를 놓고 보시면은 이제 실적과 EPS가 50%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에 50빌리언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다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을 놓고 봤을 때 70에서 80빌리언 정도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기대할 수 있는데 실제 발표된 데이터는 60빌리언 정도. 말 그대로 전년 대비 실적은 50%가 늘었지만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는 20% 정도 늘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는 이 부분을 과연 월스트리트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오늘 밤 혹은 이제 8월 말 9월 달에 엔비디아의 이제 주가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이제 월스트리트의 투자 의견, 주주 환원에 대한 현금 흐름에 대한 투자 의견이 어떤 식으로 갈리는가가 단기적인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시간의 거래에서 낙폭이 많이 줄고 있네요. 아까 처음에는 5%대까지도 밀리다가 3%대를 봤는데 지금 확인 들어가니까 이제 1.1%로 이러면 오늘 본장에서는 이거 계속 또 플러스 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일단은 개인 투자자가 빠지면 매수한다, 빠지면 매수한다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이고 엔비디아가 지금 글로벌 대장주이기 때문에 약간 고가놀이 박스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이런 장의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고 엔비디아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러면은 지수 방어력은 상당히 강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최근에 배팅하고 있는 이제 빅스 공매도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이야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변동성이 없는 장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배팅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더 걱정되는 부분은 최근에 우리가 뭐 커브드 콜 ETF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두 배습 ETF도 엄청나게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옵션 시장의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말 그대로 박스권에 갇혀 있는 말 그대로 수익이 조금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는 시장에 대해 가지고 그 수익률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오히려 옵션 시장이 너무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약간은 지금은 주식에 대한 걱정, AI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파생 상품 시장에서의 뭔가 혼란 그리고 최근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새 프랑스 채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프랑스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프랑스 국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혹시나 또다시 유럽발 리스크라는 얘기가 나올 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우리가 뭐 AI 좋은데 엔비디아 좋은데 이러다가 갑자기 옆구리를 탕 한 대 맞을 수 있는 그런 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감을 끌어올리는 정도. 그리고는 메인 시나리오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당장 9월에는 올라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전히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으니까. 근데 올해 연말 기준에서 내년 연초 기준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심각하게 올라왔을 때를 우리가 그 정도만 대비를 하면은 계속해서 그냥 짧은 시계열로 매수하고 매도하고 혹은 긴 시계열로 계속해서 비중을 늘리면서 현금을 조금 유지하는 전략 정도로 접근하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엔비디아 다음에 엔비디아는 그 정도로 뭐 크게 걱정은 안 한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러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요? 하이닉스는 여전히 이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4에서 한번 붙을 수 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HBM4에 성공한다 그러면은 하이닉스의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원시공정 재설계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수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공개된 부분이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숫자만 놓고 보시더라도 지금 시장 점유율 기준에서도 하이닉스의 D램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고 반도체 숫자
숫자, 매출 숫자 자체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는 비등해진 상황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HBM보다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테슬라로부터 이제 일론 머스크와 협업을 하겠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좀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4가 이제 D램의 수율이 잡히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얼마나 잘 쌓는가, 그리고는 패키징 기술이 얼마나 좋은가라는 부분인데 하이닉스는 절대적으로 엔비디아와 TSMC와 함께 작년부터 HBM4를 개발해왔던 공정 자체를 이렇게 표준으로 개발해왔던 그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의 품질 퀄리티에 맞춰야 된다는 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하이닉스와 직접적으로 1대1로 HBM4에서 승부를 본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이르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이닉스가 엔비디아가 매출이 꾸준히 성장한다는 점은 이미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30% 정도 성장할 거다라는 것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SK하이닉스의 CEO도 IR에서 나와서 내년도까지도 우리는 30% 성장을 꾸준히 할 수 있다. HBM 시장은 매년 30%씩 늘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해서 투자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그거 합니다만 얘들도 제법 좋았잖아요. 근데 뭐 우리는 뭐 하나 좋으면은 또 곁다리로 그 관련해서 소부장 얘기하는데 요새 소부장 타령이 좀 뜸합니다만 이 와중에 이수페타시스는 잘 가잖아요. 네. 한미 반도체는 막 퍼졌고 꼼짝도 못하고 지금 이쪽은 또 한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뭡니까 붐을 만들어줘야 또 이렇게 투자자들이 입질도 하고 그러면서 그거 하는 거지. 왜 서로 이렇게들 언급 안 하시지? 유튜브들조차도 막 아예 요새는 이쪽은 이미 가는 쪽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조방은 얘기만 하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 부품주하고 장비 쪽? 일단은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형주입니다. 대형주인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롱숏까지 걸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하이닉스가 힘이 없는 상황이라서 좀 언급이 적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을 보시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관련주들이 좀 급격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고요. 그러고는 지금 이수페타시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관련주, HBM 관련주라고 딱 분류를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기업을 놓고 보시면은 하이닉스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 앞서 말씀해 주신 한미 반도체,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그리고는 두산 정도까지가 언급이 될 겁니다. 두산? 네. 두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두산 자회사로 있는 동박 관련된 회사가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그래서 작년도에 첫 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우리가 원전 관련된 두산 계열사 지주사로 올라왔지만 작년도에 첫 출발이 엔비디아 관련주로 두산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전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지주사 관련주, 상폭개정 관련주로 분류가 되니까 수급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나비전이라는 종목과의 이런 뭐 점유율 싸움, 어찌 보면 수급 싸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미 차트가 좀 많이 깨진 상황이라서 지금은 뭐 섣불리 건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수급이 끊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 관련주, HBM 관련주라고 딱 떠올렸을 때 바로 생각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수페타시스가 있을 것이고 좀 더 확장한다 그러면은 ISC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TSMC와 거래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못 가는 상황에서 어째 보면 이제 수혜를 조금 받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HD현대 중공업에 HD현대 미포 흡수합병하겠다라고 하고 어제 많이 올랐고 오늘 좀 떨어지고 오히려 보니까는 조선주는 오늘 HD 한국조선해양이 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조선업 섹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조선업 섹터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무조건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한 2년치, 3년치는 선반영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베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영업이익을 남기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현금 흐름으로 얼마나 주주한테 배당을 줄 것인가를 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업종들이 특히 HD그룹 같은 경우에는 HD현대그룹이 한 50% 정도의 주주원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우리가 매출 대비 시가총액 PSR 기준에서 한 2배 정도까지는 적정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선반영이 돼 있는 상황. 내년도 매출 내후년 매출의 한 2배 정도의 시가총액으로 이미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선업이 약간은 우리가 수급적인 움직임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급등락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제 나온 공시가 매우 중요한 공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 그러면 HD현대그룹에서 일단 우리가 조선업에서 수주를 받는 구조를 놓고 보시면은 HD현대그룹은 한국조선해양을 통해서 수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 각 밑에 있는 도크에다가 분배를 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컨테이너선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는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현대중공업 주주와 미포조선의 주주가 이제 한국조선해양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건들에 대한 이익률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현재로서는 상법 개정이 되었다 보니까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거버넌스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을 선제 대응하는 관점에서 HD현대그룹이 조선업의 두 기업을 하나로 합친 게 아닌가라고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건설기계 역시도 약간 합치면서 이해관계에 대해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해관계가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선제 대응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후에 좀 더 이제 발전한 이후의 그런 과정을 살펴보시면은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관계는 또 나중에 또 이게 중복상장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거고 서로 이해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나중에는 합병이라든지 뭔가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뭔가 우리나라 상법 개정이 이렇게 시장의 질서를 새로 만드는 그런 진통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공시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마스카 프로젝트도 그렇고 앞으로는 뭔가 뭐 좀 시장의 시그널을 좀 더 깔끔하게 주기 위해서 합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 전의 구조를 놓고 보셨을 때는 소송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특수 관계자들과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은 다른 기업에서도 지배구조 개편의 이슈로 많이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선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나중에 삼성그룹이라든지 현대차그룹이라든지 다른 대기업 계열사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기회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공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제 이 현대미포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어제는 두 자릿수 10%대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둘 다 또 이렇게 많이 밀려요. 일단은 지금은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점. 네, 왜냐 그러면은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오늘 올라가는 이유가 어제 그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좀 더 확산해서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를 놓고 보시면은 코스피가 3,200 전으로 왔다 갔다 한 게 거의 한 달이 넘어간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계속 박스권 내에서 종목별 종목 장세라고 부르는 이런 이제 매수 매도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현재 생각을 하실 때는 그냥 어제 오르면 오늘 빠지는 그런 장 수준에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영상 제목 또 회사 IPO 네. 그건 뭔 내용인데요? HD현대가 현재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는 로봇. 얘기는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로봇 산업에 진출하는 게 최근에는 한화 같은 경우에도 3월 달에 관련 공시가 나왔었고요. HD현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쪽 사업을 키우겠다라고 하면서 외부 자금, 프리 IPO 자금을 유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예전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은 프리 IPO라든지 스타트업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디어는 이때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업펀드를 통해서 특히 제가 이번에 영상을 올린 이유는 HD현대 로봇 사업부에 산업은행이 프리 IPO 자금을 대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현재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포인트에서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대기업의 계열사가 IPO를 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상장하기 위해서 자금을 유치하는 데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 자체 이건 약간 넌센스죠. 정부의 기조와 산업은행의 선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HD현대그룹이 돈이 없는 그룹도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 HD현대그룹이 로보틱스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기업이라 그러면은 그룹사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키워야 되는데 이걸 외부 자금을 유치해가지고 나중에 IPO를 시키겠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돈 있는 사람들, 프리 IPO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뭔가 우리나라의 신사업을 발굴하는 데 돈을 넣는 게 아니고 대기업들을 밀어주기 위해서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다. 프리 IPO 시장에 계속해서 재벌, 대기업들이 이런 돈들을 가져가는 게 우리나라의 뭔가 기초과학 혹은 우리나라의 신사업을 성장시키는데 이게 약간 저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놓은 겁니다. 아, 신선하다. 신선하다. 그냥 그래서 유튜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사치들만 잊지 말고 신선하다 테이버, 장하다 테이버. 감사합니다. 아니 돈이 없어, 뭐 가오가 없어, 뭐 왜 그걸 갖다가 왜 또 산업은행 돈으로 하려는 거예요? 산업은행이 그런 의사결정한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의문이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아니 뭐 좀 하려면은 자기들 돈으로 하고 사업 키워서 진짜 매출도 좀 만들고 이익도 내고 그런데 사업성은 더 있고 기술도 있고 이거 전도 유망한데 조금 쩐이 좀 그거 합니다. 한번 유상증자를 하든지 그쵸. 저희가 뭐 회사채를 발행하든지 하겠는데 그쵸. 이거는 뭐 돈은 쟁여놓고 요거 하나 더 이렇게 또 종이장사는 아니고 IPO 하려는데 네. 돈 좀 태워주실 분 했더니만 시장은 긴가민가 하는데 산업은행이 우리가 해줄까 이런 분위기?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국내 증시 제가 너무 차분해지는데 어떤 섹터 요즘 유망하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법 개정이라는 메인 이슈 그리고는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그런 뭐 시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미국의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우리나라에서 좀 1년, 2년 정도 투자할 만한 그런 섹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저는 계속해서 뭐 은행, 증권 이런 데가 좀 유망하지 않을까. 특히 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미국 증시에 대한 이런 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외국 투자, 미국 투자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증권사들이 좀 더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뭐 사용량 순서로 놓고 보시면은 키움증권이라든지 미래에셋이라든지 이런 데가 좋겠죠. 그리고는 저는 뭐 여전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나왔고 내년도에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HBM 관련된다든지 아니면은 전력 인프라 관련된 쪽, 특히 우리나라에서 변압기 관련된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변압기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또 HD 현대긴 한데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언저리에서 약간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뭔가 트리거가 나오게 되면은 HD 현대 일렉트릭 변압기 쪽이 또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변압기 그리고는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는 뭐 증권주 이런 데를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요 애플이 요번에 이 아이폰 17, 아이폰 17 요거는 뭐 제법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것 같던데 요 관련해서 우리 국내에 뭐 관련주 있나요? 뭐 부품주라든지? 국내에서는 지금 뭐 폴더블이 내년에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폴더블 관련주가 좀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뭐 전통의 LG 관련주라든지 BH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그러면은 스마트폰 시장이 2010년 초반대부터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해서 2014, 15, 16년을 지나면서 연간 16억대, 17억대 팔렸던 그런 스마트폰 시장이 현재는 연간 14억 대 시장까지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얘기가 나온 게 저가형 모델을 계속해서 더 추가 출시를 하겠다. 그리고는 맥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만 원대 수준까지, 100만 원 초반대 수준까지 이렇게 가격대를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뭐 스마트폰 시장은 웨어러블 시장을 포함해서도 프리미엄화의 전략에 좀 이렇게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마진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쪽 섹터는 투자에서는 조금 차순위를 미루는 게 맞지 않을까.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AI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조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갤럭시 핸드폰과 아이폰을 딱 놓고 봤을 때 사진을 AI에 편집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애플은 제대로 된 사진 편집 기술을 아직까지도 구현하지 못하고 있고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밖에 없는 얼굴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적정히 대칭을 섞어가지고 반을 날리면 거기에 얼굴을 채워주거든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반을 채우고 싶다라고 하면 뭉개져서 나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실전에서 사용하는 AI 영역에서도 애플이 지금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애플 관련주는 아직까지는 투자에 있어서 약간 먼 순위에 놓고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음식료 섹터 진짜 좋아요. 삼양식품이 지금 7% 상승이고 7%? S&D 소스도 올라가고 우양 냉동김밥도 올라가고 농심도 3% 올라가고 좋네요. 이야, 그러네요. 진짜 달리는 말이 더 가네요. 달리는 말이 더 가고 외국인이 또 순매수로 도네요.
뭐 수급 측면에서 이게 큽니다. 선물까지도 사주고 하니까 지수가 그냥 플러스를 안 해요. 일본도 플러스 돌고 장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고압권이네요. 네. 자, 오늘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